네,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 이후 한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어제 전격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고요. 오늘은 일본 도쿄에서 한일 양자 실무 협의가 진행됩니다. 저희 방송에서 어제 일본 현지를 연결해서 그곳 분위기는 어떤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한일 경제전쟁 과정에서 짚어봐야 할 포인트들, 그리고 경제전쟁 속에서 우리 정부의 득실은 어떨지 통상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정인교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하대 정인교입니다. 네, 오늘 한일 양자 협의 예정돼 있는데 우리 측에서는 국장급 실무 협의를 요청했지만 일본에서 난색을 표해서 과장급으로 낮춰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과장급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실무 협의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당초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공식 협의에 임해달라고 일본에다 요구를 했는데, 네. 일본은 협의가 아니고 이건 설명이다. 한국이 일본 조치가 왜 취해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부분을 내가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라는 차원에서 설명으로 대응을 하면서 일본 측에서는 과장급인 실무자를 내보내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무슨 전격적인 어떤 결정을 하기에는 격이 너무 낮다고 봐야 되겠죠. 네,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해결의 실마리를 좀 찾아보고자 제의를 한 건데 일본 정부 입장은 워낙 강경하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은 설명서원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 협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회의감도 좀 들거든요. 예, 이제 일단 우리 정부 측에서는 일본이 우리한테 사전 통보도 없이 그런 이 보호무역 조치를 취했다라는 점은 공식적으로 항의는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도 일본 조치에 대해서 정부가 당당하게 임하고 있음을 보여줄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측면에서 일본한테 협의를 하자고 공식 요구한 그것은 맞고요. 하지만은 이제 일본은 또 자기들 전략이 있으니까 한국이 하자는 대로 고지고대로 응하지는 않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은 단순히 일본 측에서 설명을 하는 수준에서 멈출까 아니면은 그 이상을 얘기를 할 수도 있을까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거는 하나는 이제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 이번 설명에 응하는 것은 현재 WTO 규범상으로 보면은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기 전에 피해를 받는 국가한테 사전적으로 통보를 하고 설명을 해줄 의무가 있어요. 네. 일본은 이걸 건너뛰고 전격적으로 발표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일본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투명성 의무를 WTO의 규범으로 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라고 주장하고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번 설명회든 협의든 이게 단순히 우리한테 유리하게 전개될 걸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이렇다면은 우회로를 통할 수밖에 없는데 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이 잘 그렇죠. 알려진 통상 전문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상황을 잘 꿰뚫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어떤 심정으로 미국에 가서 어떤 전략들을 고민하고 있을까요? 이게 미국 방문이라는 게 급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협의하던 게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네. 일본의 조치를 우리가 국제적으로 널리 알릴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더더군다나 미국은 세계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 대한 우리가 정부 차원의 협조 요청은 공식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 뉴스에 따르면은, 김현종, 제2차장이 백악관 비서실장도 만나고 또, USTR의 라이타이저 대표도 만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라이타이저를 만난 것은, 통상을 담당하는 미국 책임자이기 때문에 의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제 또, 아무래도 미국은 여러 정세로 봤을 때 일본과 상당히 밀착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네네. 또 일본이 미국한테 사전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우리한테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도 사실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김현종 본부장이 워싱턴 DC에 갔다고 해서
미국이 전격적으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서지는 않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우리 측 입장에서는 미국이 나서서 우리 편을 들어주거나 뭐 공식적인 중재 역할을 자임하고 나서지는 않더라도 물밑 작업을 통해서 일본 측에 그래도 조금 제재라든지 또는 그 약화 정도를 요구할 수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중재 역할을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는요, 한일 간의 입장 차이가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네. 이런 큰 상황에서는 어떤 나라가 개입을 해도 중재를 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선뜻 여기에 발을 담그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미국이 나서는 거는 이제 양자 간에 이제 합의가 되어져서 어느 정도 몇 가지 지금 뭐 타협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제 미국이 전격적으로, 서로가 양보를 하건 하고 해서 마무리를 짓자라고, 조정을 하지 않겠나 싶고요. 네. 또 이제 한 가지 그래도 뭐 정세상 좀 유리하게 느껴지는 것은, 지금 미국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면서 한국과 일본으로부터서 협조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일이 이런 무역 갈등이 생기는 거를 미국이 뭐 달가워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어찌됐든 간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세계적인 생산 품목이고 하기 때문에 생산 차질이 빚어졌을 때 미국 기업들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본 측을 좀 설득을 해달라라는 것은 뭐 우리가 미국한테 요청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소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언론에서도 사실 그동안 우리 기업 공급 차질이 미국 기업에게도 연쇄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 점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일본의 조치로 인해서 미국 산업에 가해지는 타격이 어느 정도 될지 사실 이 포션이 좀 커야지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뭐 산업부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뭐 전체 세계 반도체 생산의 한 70%가 한국산이다. 삼성전자라든가 SK가 그 세계적인 생산자이기 때문에 그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국가한테는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일본처럼 뭐 90몇 %의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영향력은 그닥 결정적으로 뭐 우리가 이 미국,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또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그걸로 가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일본이 지금 현재 무역 조치를 취하는 걸 보면은 메모리 쪽에 관련되는 부분은 조치를 수출 규제를 지금 하지 않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일본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뭐 고심을 좀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나라 또 정치권에서는 미국 상하원에 중재를 요청하는 서신을 보내고 의원 외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우리 정부 측에서 일원화된 창구를 통해서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의원 외교까지 이렇게 외부에서 좀 과세를 하는 게 나은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한일 간에 뭐 정치적으로 긴밀한 적은 그다지 없었던 것 같고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일종의 뭐 각을 세운 듯한 그런 양상이 있었죠. 네네. 하지만은 지금 정부는 과거 정부보다 그런 정도가 더 심한 것 같고, 그래서 행정부 차원의 대화는 상당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현재 여건으로서는. 그렇다라면은 뭐 지금 현재 기업들은 다들 양국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데 기업인들이 나서기도 어렵다. 네. 이제 남은 거는 의원들, 그러니까 의회 간의 교류는 정리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정부에서도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힘을 합치기도 했기 때문에 네네. 의회 차원의 어떤 이
중재안을 만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현실 지금으로서는 뭐 그 방법밖에 없지 않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하지만은 이거는 뭐 그냥 만나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될 가능성은 없고. 네네. 따라서 그 일본과의 앞으로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어떤 또 국가적인 입장 정리가 돼야지 의원 간의 교류를 하더라도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우리 국가 차원에서 뭔가 통일된 어떤 원칙 같은 게 일단 정해진 다음에 다방면으로 조금 손을 써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번 그렇습니다. 달 23일에 왜 WTO 일반 이사회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이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우리 정부는 밝혔는데 안건으로 상정될 경우 과연 일본을 압박할 만한 카드가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이제 WTO 이사회에서 그때 일어났던 통상 해난에 대해서 회원국이 발표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각국들이 의견을 내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네.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뭐 어느 나라가 잘했다 못했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런 절차가 있는데 이것도 그런 많은 어떤 이슈 중에 하나로 그냥 우리가 일본의 부당성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봐야지 무슨 문제 해결을 해줄 수 있을 걸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뭐 거기 그 자리에서 뭐 판단을 내리거나 또는 뭐 다수의 뭐 설득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겠다 뭐 이런 차원은 아니더라도 이 WTO 회원국들 가운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우리 정부 측에 좀 고개를 끄덕여 줄 만한 회원국들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국제 관계의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네. 국제사회에서 한국보다는 일본의 영향력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렇겠죠. 또 일본이 이런 수출 규제를 하면서 하루아침에 결정한 게 아니고 다방면의 꽤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한국을 코너에 몰 어떤 그런 전략 하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는 우리 소식만 듣지만은 일본의 대응도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은 어떤 외교 당국이나 정부에서는 일본의 이런 부당성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거는 잘하는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일본이 한국을 신뢰가 부족한 나라, 또 국제 통상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전략 물자를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나라 이런 식으로 한국을 몰아붙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이걸 국제 이슈화할 때 우리가 전략적인 판단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근데 이 국제관계의 냉정한 현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왜 일본이 규제 품목으로 정한 불화수소 이 러시아에서 우리 기업에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제안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러시아라든지 중국 또 유럽까지 우리 정부가 이제 조금 호소를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불화수소는 우리나라에서도 생산을 많이 했었어요. 네네. 많이 했는데 문제는 국내나 중국,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거는 소위 99.99%의 정밀도고요. 네. 일본은 이보다 한 단계 더 높은 99.999% 정밀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네. 반도체라는 정말로 초정밀 부품을 생산하는데 더욱더 정밀한 어떤 그런 소재가 필요한 거지, 그냥 유사물질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라는 게 업계의 입장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삼성전자가 또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으로 급거 날아가서, 그렇게 일본 측에 통사장을 하고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불산가스가 필요한 일반 산업에는 러시아산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반도체는
분명히 일본산이 필요한 게 확실합니다. 네. 아니, 어떻게든 사실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일본이 이제 좀처럼 고삐를 늦출 의향이 없는 것이 화이트리스트 국가라고 해서 전략물질을 수출할 때 통관 절차에서 편의를 봐주는 이 특별 우대를 해주는 제도에서 한국을 뺄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이미 한 상태고 8월 달에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글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WTO 제소다, 그다음에 기술 개발이다, 지원이다 이런 그야말로 중장기적인 대책만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정말 시급한 것은 7월 24일까지 일본 뭐 기업이나 각계로부터서 의견 수렴을 받아서 8월 초에 말씀하신 화이트리스트 국가를 재조정하겠다라는 게 일본의 지금 방침이고, 우리나라가 그 리스트에서 남아 있도록 일본 측을 설득하고 또 일본 기업들과의 긴밀한 유대 관계를 보여주는 게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네네. 지금 뭐 정부에서는 장기전을 얘기를 하고 있고 맞대응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정말 이게 좀 앞뒤가 좀 바뀌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당장 한일 정상이 만나야 한다라는 그 방법을 택하는 게 맞을까요? 한일 정상을 만나려고 해도 지난번에 6월 말에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그렇게 일본 측에다 요청을 했지만 일본이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도 안 만났는데 못 만나고 정상회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지금상 그냥 그대로 만나자고 그러면 만날 수가 없는 거고.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일 관계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재정립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제 관리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내부적인 어떤 준비가 돼야지 일본도 응할 수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게 뭐 정상회의라는 게 뭐 이렇게 뭐 갑작스럽게 이렇게 만나자고 해서 일방이 요구한다고 해서 만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 자, 그래서 우리가 급한 불을 끄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정상회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은 일본이 회의에 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어떤 카드를 준비하는 게 시급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였습니다.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